악마 같은 선임들이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며 절벽에 매달아 버린 특전사 산악부대, 그녀의 아버지인 참모 총장이 부대로 찾아와 썩어빠진 군부대를 박살나고 모두 참교육시킴과 동시에 여성은 훌륭한 군인으로 이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를 삼키고 오직 거친 바람소리만이 살아남아 설악의 능선을 휘젓고 있었다. 하늘에 박힌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리듯 차갑게 빛났고 그 아래 펼쳐진 산맥은 태고의 거인이 잠든 것처럼 웅장하고 고요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고 아름다운 산 설악산,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자리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비호부대는 설악의 전기만큼이나 거칠고 강인한 사내들의 터전이었다. 그곳에 한지아 하사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발을 들였다. 신고합니다. 하사 한지아 금일부로 비호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부대 연병장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기존 부대원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갓 임관한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 특전사라고는 하지만 다부지면서도 가느다란 체구. 무엇보다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이름 뒤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배경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한민준 대장의 외동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지아는 비호부대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총장님 따님이시라. 여긴 놀러 오는 데가 아닐 텐데. 비아냥거림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심지어 훈련 준비를 하는 순간에도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한지아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다. 아버지가 군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힘들고 험하다는 산악 전문 특수부대, 이곳 비호부대를 자원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그 중심에는 황철중 중사가 있었다. 황철중 중사는 비호부대에서도 알아주는 산악전 전문가이자 부대 내 실세였다. 십수년간 설악의 암벽과 능선을 제 집처럼 드나든 경험, 그리고 웬만한 장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배짱과 거친 성격은 그를 부대의 왕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교묘하게 아부할 줄 아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한지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어이 신참. 커피 한 잔 타와봐. 참모 총장님 따님이 타주는 커피는 맛이 좀 다른가? 첫날부터 시작된 그의 희롱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훈련 중에는 일부러 그녀의 어깨나 등을 툭툭 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끈적한 농담을 던지며 반응을 살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박상길 하사와 김태수 하사가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낄낄거리고 추임새를 넣었다. 한지아는 그의 모든 희롱과 추파를 칼같이 잘라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사무적인 말투, 그리고 필요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단호한 태도.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황 중사님 용무 외의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깍쟁이는.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붙이겠나. 황철중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자신의 권위와 남성성이 한낱 계집애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다. 참모총장 딸만 아니었어도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를 굴복시키고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의 분노는 곧 부대 전체의 분위기로 전염되었다. 황철중의 눈밖에 난 한지아를 대놓고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톨이가 되어갔다.
훈련 성적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아무도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뒤를 봐주니 저 정도는 하겠지라는 식의 질투와 폄하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비호 부대의 야간 산악 침투 훈련 명령이 떨어졌다. 훈련 지역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울산바위 일대. 깎아지른 절벽과 변화무쌍한 날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목표 지점까지 은밀하게 침투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훈련 브리핑이 끝나고 장비를 챙기는 한지아에게 황철중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한 하사, 오늘 훈련 기대되지 않나? 진짜 특전사가 뭔지 제대로 배우게 될 거야. 특히 여자한테는 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지만 한지아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훈련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야지. 아주 뼛속까지. 황철중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뒤에서 박상길과 김태수가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설악의 어둠 속에서 한지아의 운명을 뒤흔들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르려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지옥의 나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악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인공의 빛 한 점 없는 순수한 어둠은 모든 사물의 경계를 지우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세상의 존재를 증명했다. 한지아를 포함한 비호부대 알파팀은 완전 군장 상태로 소리 없이 능선을 타고 있었다. 목표는 울산 바위 정상 부근의 가상 적진. 한지아는 숨을 죽인 채 주위의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발밑에 잔돌 하나 밟는 것까지 조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가벼웠다.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른 팀원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은 어둠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선두에서 팀을 이끌던 황철중 중사가 손짓으로 팀을 멈춰 세웠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울산 바위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위험한 구간인 암벽 코스였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 있었고 그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는 레펠 훈련을 병행한다. 전원 장비 착용. 황철중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야간 암벽 레펠은 주간 훈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 계획에는 분명히 우회로를 이용한 침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중사님, 계획에 없던 훈련입니다.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팀의 부팀장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황철중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쏘아붙였다. 전쟁이 계획대로 터지나?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불만 있는 놈은 지금 당장 열외해.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황철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지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특히 한지아 하사. 너는 맨 마지막이다. 선임들이 확보해준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게 후임의 도리 아니겠어? 그것은 명백한 악이었다. 가장 위험한 마지막 순서를 맡기면서 교묘하게 후임의 도리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차례차례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지아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안전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하네스는 단단히 조여졌고 카라비너는 정확히 결착되었다.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뻗는 순간 황철중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신참이 어딜.
장비 점검은 선임이 해주는 거다. 특히 우리 공주님 장비는 내가 특별히 봐줘야지. 황철중은 비아냥거리며 한지아의 하네스와 로프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그의 옆에서 박상길과 김태수가 키득거렸다. 황 중사님이 꼼꼼하시지. 한 하사는 걱정 없겠네. 공주님 안전이 곧 우리 부대 안전 아니겠어? 참모 총장님께 잘 보여야지. 그들의 조롱은 귓가에 울리는 이명처럼 불쾌했다. 점검을 마친 황철중이 과장된 동작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이제 내려가봐. 진짜 유격 훈련이 뭔지 체험할 시간이야. 한지아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절벽 끝에 섰다. 발 아래는 아득한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달된 동작으로 로프에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하강을 시작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 팽팽하게 당겨지는 로프의 긴장감,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도의 집중력.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절벽의 중간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하강이 멈췄다. 위에서 로프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한지아가 위를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황철중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왜 벌써 힘드나? 여군은 이런 거도 못 버티나? 체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어디 특전사라고 명함이나 내밀겠어?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절벽을 울렸다. 아래에서 대기하던 팀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봐 한하사. 거기 경치 좋지? 설악산 밤 경치가 아주 끝내줘. 참모 총장님 따님한테만 보여주는 특별 코스라고. 박상길과 김태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둠을 뚫고 날아와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로프 풀어주십시오. 한지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황철중은 더욱 악랄하게 그녀를 조롱했다. 어허, 목소리 큰 것 좀 보게. 힘이 남아도나 보네. 그럼 좀 더 매달려 있어봐. 정신 수양에 아주 좋거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참교육이라고 부르지. 그 순간 한지아의 몸이 아래로 훅 꺼졌다. 황철중이 일부러 로프를 살짝 놓았다가 다시 잡은 것이다. 짧은 자유낙하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하하, 재밌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지 않아? 위에서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를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며 희죽거리는 그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설악의 밤바람이 칼날처럼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지금 인간의 아기로 엮인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한 마리 나약한 곤충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 서슬 퍼런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반드시 이겨내고 저 악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0분, 아니면 1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했다. 한지아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로프의 장력과 온몸을 옥죄는 하네스의 압박감,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설악의 밤 공기뿐이었다. 팔과 다리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위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살아있나 한하사? 대답이 없네. 기절했나? 원래 계집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말이야. 저러다 오줌이라도 지리는 거 아니야?
하하. 그들의 저열한 언어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깊이 그녀의 영혼을 핥히었다. 한지아는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뿐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군인 한지아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의식이 흐릿해지려 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고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을 되새겼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냉정했다. 꽉 쥐고 있던 소나기의 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수십 미터 아래의 바위와 하나가 되어 한 줌의 비극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외침. 그 목소리는 황철중 무리의 것이 아니었다. 굵고 낮은 연륜과 위엄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절벽 위 황철중과 그의 패거리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나타난 인형은 그들이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비호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주임원사인 최정훈 원사였다. 최정훈 원사는 평생을 특전사로 살아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부대원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엄하면서도 따뜻한 존재였지만 군 기강을 해치는 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호랑이였다. 그는 야간 훈련장을 순찰하던 중 계획에 없는 암벽 지점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황 중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최정훈 원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황철중의 변명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 원사님. 야간 특별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지아 하사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 황철중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둘러댔지만 최 원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특별 훈련?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부대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훈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당장 한 하사 끌어올려. 호통 소리에 황철중과 박상길, 김태수는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다. 아래에 매달려 있던 다른 팀원들도 황급히 합세했다. 잠시 후 축 늘어진 한지아의 몸이 절벽 위로 끌어올려졌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최정훈 원사는 한지아의 상태를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로프에 쓸려 피가 배어나온 손.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다. 황철중 중사. 최 원사가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원사님. 내 놈들은 오늘부로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황철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상길과 김태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한낱 하사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육군 참모 총장의 딸을,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명의 군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것이었다. 최정훈 원사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투조끼에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여기는 타이거 원. 여기는 타이거 원. 부대장 연결 바란다. 오버.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긴급한 호출이 시작되었다. 설악의 깊은 밤 한지아의 가혹행위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미약한 바람이었다. 앞으로 비호부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에 휘몰아칠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한지아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최정훈 원사의 단단한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옥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최정훈 원사의 무전은 설악산의 깊은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부대원을 구출했다는 보고가 아니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비호부대의 치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절벽 위로 끌어올려진 한지아는 탈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고 차가운 밤 공기에 노출된 피부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만적인 상황이었다. 원사님 오해십니다. 이건 그냥 좀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 하사랑 친해지려고 훈련 강도가 좀 셌던 것뿐입니다. 황철중과 그의 일당은 최정훈 원사 앞에서 비굴하게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방금 전까지 악마처럼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겁에 질린 개 짖는 소리처럼 처량했다. 한지아는 그들의 위선을 비웃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눈앞의 광경을 응시할 뿐이었다. 최정훈 원사는 그들의 변명에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탈진한 한지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평생을 군에 바친 노병의 체온이 스며든 전투복은 그 어떤 모포보다 따뜻했다. 괜찮나? 그의 무뚝뚝한 물음에는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잠시 후 훈련 중단 명령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부대장 박성진 중령과 중대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 관련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에 박 중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진실 규명이나 부대원의 안위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 어떻게든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막는 것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원사 보고 똑바로 해. 박중령은 애꿎은 최 원사에게 윽박지르며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한지아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입막음을 시도했다. 한하사 몸은 괜찮나? 일단 의무실로 가서 남자들끼리 훈련하다 보면 가끔 과격해질 때가 있어. 황 중사도 아기는 없었을 걸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순간 한지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중령의 말을 끊었다. 부대장님. 그녀는 최 원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탈진하여 휘청거리면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이것은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황철중 중사, 박상길 하사, 김태수 하사를 군형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둥과도 같았다. 박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황철중 일당은 사색이 되었다. 감히 피해자가 그것도 일개 하사가 부대장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다. 한 하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부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박중령이 회유와 협박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한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썩어가는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이 명예입니까? 아니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진정한 명예입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박중령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최정훈 원사를 한쪽으로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원사,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맙시다. 원사님 군 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소.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내가 알아서 보고 잘 올릴 테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비겁한 시도였다.
최정훈 원사는 말없이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설악의 밤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부대장님, 저는 평생을 이 군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 생활도 그럴 겁니다. 최정훈 원사는 박중령을 지나쳐 다시 한지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부대의 자체 보고 라인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 사건을 육군본부 감찰실에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박중령의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한하사, 자네 혼자가 아니야. 최 원사의 그 한마디에 굳건히 버티고 있던 한지아의 눈시울이 마침내 뜨거워졌다. 그 시각 비호부대 막사에서는 황철중이 불안에 떨며 동료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야, 입 똑바로 맞춰. 그냥 훈련이 좀 빡셌던 거라고. 알았어? 딴소리하는 새끼는 내가 가만 안 둬. 그는 다른 팀원들을 협박하며 입을 맞추려 했지만 이미 부대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몇몇 양심 있는 부사관들은 최정훈 원사의 편에 서서 진실을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요한 폭풍이 비호부대를 덮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그리고 방관하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태풍이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밤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집무실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수장 한민준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긴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보고서는 비호부대 주임원사 최정훈이 감찰실의 지인을 통해 올린 직통 보고였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한민준 대장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뿐인 딸이 겪은 위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와 기강이 일부 썩어빠진 군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진노였다. 가혹행위, 살인 미수, 은폐 시도. 보고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릴 적 군인이 되고 싶다며 군복을 입고 천진난만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뒤를 이어 험난한 군인의 길을 걷겠다던 딸을 그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장 믿었던 부하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봐라. 한민준 대장의 나직한 목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부관이 칼같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지금 즉시 육군 수사단장과 감찰실장을 내 집무실로 부른다. 5분 내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부관은 그 목소리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경례를 붙이고 뛰쳐나갔다. 정확히 4분 뒤 육군 중앙수사단장 김철규 준장과 감찰실장 이현석 소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참모총장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자초지종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한민준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그들에게 밀었다. 두 장군은 침묵 속에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얼굴 또한 분노와 경악으로 굳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서를 다 읽은 그들을 향해 한민준 대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참담할 뿐입니다. 김철규 수사단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닙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입니다. 감찰실장 이현석 소장 역시 단호하게 말했다. 한민준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대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 참모총장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을 보고 있지 않다. 나는 이 나라 육군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내 부하들이 썩은 고름을 방치하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이제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수사단장. 예, 총장님. 지금 즉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 육군 최고의 수사 인력들을 차출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성역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한다. 비호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 관련된 놈들, 방관한 놈들,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놈들까지 전부 색출해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군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명심하겠습니다. 감찰실장. 예, 총장님. 특전사령부 전체에 대한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한다. 이런 일이 비호부대에서만 일어났을 리가 없어. 수십 년간 쌓여온 부조리와 악습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뿌리까지 도려내서 다시는 이 땅의 군대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트기도 전 설악산 비호부대의 위병소 앞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뒤이어 도착한 육군 수사단 버스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평화롭던 부대를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진우 대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장 박성진 중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비호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 통제권은 합동수사본부가 인수한다. 부대장 이하 모든 장병은 수사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김진우 대령의 선언에 박성진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일개 대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모총장의 의지이자 군법 그 자체였다. 그의 군 생활은 그리고 비호부대의 운명은 바로 이 순간 끝났음을 직감했다. 수사관들은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모든 통신은 감청되었고 부대원들은 전원 격리되어 개별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황철중, 박상길, 김태수는 가장 먼저 체포되어 별도의 조사실로 압송되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전날 밤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장군의 진노는 그렇게 설악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육군 중앙수사단 최고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진우 대령의 수사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비호부대 내에 임시로 차려진 합동수사본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을 몰아붙였다. 그의 수사 방식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전의 대가였다. 첫 번째 목표는 황철중 패거리의 가장 약한 고리 김태수 하사였다. 김태수 하사.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다. 하나, 황철중의 충실한 개로 남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군 교도소에서 청춘을 썩는 것. 둘, 내가 본 것과 한 짓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킬 기회를 얻는 것. 조사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김진우 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김태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절벽에 매달린 동료를 조롱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며 낄낄거린 것도 황 중사가 시킨 건가? 그건 내 자신의 선택이었어. 안 그런가?
김 대령은 김태수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황철중은 지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떠넘기고 있어. 어린 놈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오버했다고 말이야. 이대로 가면 너는 주범, 황철중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나? 그 말에 김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 결국 그는 무너졌다. 아닙니다. 전부 황 중사님이 계획한 겁니다. 한지아 하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훈련 계획을 멋대로 바꾼 것도 로프를 가지고 장난친 것도 전부 황 중사님이 시킨 일입니다. 첫 번째 둑이 무너지자 본물처럼 진술이 쏟아져 나왔다. 김태수는 황철중이 평소에도 한지아에게 가했던 성희롱과 언어폭력 그리고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다음은 박상길 하사였다. 김진우 대령은 이미 무너진 김태수의 진술서를 그의 눈앞에 던져놓았다. 내 동료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이제 내 차례다. 박상길은 잠시 버티는 듯 했지만 공범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 역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황철중이 주도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김대령은 주범 황철중을 마주했다. 황철중은 끝까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후배를 강하게 키우려 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강하게 키워? 사람을 절벽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게 내 놈이 말하는 훈련 방식인가? 김 대령의 호통에도 황철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한지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피해자라기보다는 심판자에 가까웠다. 황 중사. 한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나에게 했던 말 똑똑히 기억나. 여군은 이런 거도 못 버티냐 참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지.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진짜 참교육이 뭔지 알려주러 왔다. 그녀는 조사관의 책상에서 녹음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사건 당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가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소형 녹음기다. 황철중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녹음기에서는 그날 밤 절벽 위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온갖 조롱과 폭언, 그리고 범죄를 입증하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하하, 재밌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지 않아? 이러다 오줌이라도 지리는 거 아니야? 참모 총장 딸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반쯤 죽여놨을 텐데.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황철중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스르르 무너졌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진우 대령은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부대원들도 수사본부의 강력한 의지와 신변 보호 약속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황철중이 수년간 부대 내에서 저질러온 온갖 부조리와 폭행, 갑질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심지어 과거에도 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출을 가거나 전역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부대장 박성진 중령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진실은 그렇게 하나씩 겹겹이 쌓인 거짓과 침묵의 껍질을 깨고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호부대는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폭력을 휘둘러온 범죄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다. 마침내 김진우 대령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황철중, 박상길,
김태수 3명을 특수폭행, 직권남용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기소했다. 부대장 박성진 중령은 직무유기 및 범죄은폐 혐의로 보직 해임과 동시에 기소되었다. 황철중이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지아를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한지아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치를 시간일 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추악한 진실은 모두 드러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이곳은 군복을 입은 자들의 죄를 묻고 정의를 세우는 가장 엄중하고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날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강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철중, 박상길, 김태수, 그리고 전 비호부대장 박성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는 설악을 호령하던 맹수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 갇힌 채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방청석의 절반은 군 관계자들이, 나머지 절반은 이 떠들썩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채우고 있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은 법정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점이자 끝인 한지아 하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시오. 재판장의 근엄한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건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 검사로 나선 권혁진 소령은 서류 더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군 내에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미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본 검사는 오늘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의 목숨을 위협한 피고인들의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 소령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황철중 일당이 한지아 하사에게 저지른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권남용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 그리고 울산 바위 절벽에서의 살인미수 혐의까지. 그들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황철중의 변호인은 특전사의 강인한 훈련 문화와 피고인의 순수한 의도를 내세우며 변론을 펼쳤다. 피고인 황철중 중사는 오직 후배를 강한 군인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소 거칠고 과격한 방식이었을지는 모르나 결코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참모총장의 따님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고소인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하고 졸렬한 변명이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민준 대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모총장이 아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참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썩은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휘관의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지아의 증언이었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선 그녀의 모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증인, 피고인 황철중이 증인을 절벽에 매달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한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공포와 칼날 같던 바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녀를 덮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뜨고 피고인석의 황철중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분노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우의 등을 믿지 못하고 그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전사의 훈련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특전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하는 조직이지 전우를 절벽에 매달고 조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특전사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또한 제가 누구의 딸인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참모총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설악산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 이름 없는 주검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아니라 그날 밤 죽었을지도 모를 이름 없는 또 다른 한지아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피해 사실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와 권력형 폭력의 본질을 꿰뚫는 외침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날 밤의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권소령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 안에는 황철중 일당의 추악한 조롱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황철중은 고개를 숙였고 박상길과 김태수는 아예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들의 죄는 하늘 아래 명백하게 드러났다. 마침내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철중,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미수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황철중의 눈이 허공을 향해 풀렸다. 피고인 황철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면하고 모든 서운을 박탈한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이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황철중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서 박상길과 김태수 역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고 절망에 빠져 흐느꼈다. 부대장 박성진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이 결정되었다. 그의 군 경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탕, 탕, 탕.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3번 울렸다. 그것은 추악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소리였고 썩어빠진 군 기강에 대한 경고의 소리였으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한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철중 일당에 대한 단호한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고 그 파문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민준 참모총장의 지시로 시작된 특별직무감찰과 수사는 비호부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군의 어두운 치부를 남김없이 들춰내기 시작했다. 감찰의 칼날은 특전사령부 전체를 향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 온 온갖 부조리와 악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타, 가혹행위, 선임들의 사적 지시, 인사비리, 군수품 횡령 등 마치 판도라의 상자라도 열린 듯 골마 터진 환부들이 속속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매일 아침 신문 사회면은 군 내부 비리 폭로 기사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질타는 빗발쳤다. 한민준 대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 개혁을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에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특전사령부의 고위급 장교들부터 일선 부대의 부사관들까지 수십 명의 군인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몇몇은 군사재판에 넘겨져 황철중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었다. 군 내부에서는 피해 숙청이라 불릴 정도의 강력한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개혁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던 한지아는 모든 공식적인 조사가 끝난 후 아버지인 한민준 대장과 그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주었다. 한민준 대장은 딸을 향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안쓰러움과 지휘관으로서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한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 속에 있던 참모총장의 딸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이겨낸 한 명의 단단한 군인이었다. 내게 선택지를 주려고 한다. 한민준 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테니 굳이 그곳에 더 머무를 필요는 없다. 육군본부나 학교 기관처럼 편한 자리로 옮겨줄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 그리고 자신 때문에 부대가 풍비박산 났다는 동료들의 원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녀를 빼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한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비호 부대에 남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한민준 대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지아야, 그건. 제가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것을 부순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제가 꿈꾸던 부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들이 있는 곳. 힘든 훈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곳. 강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부대. 그런 비호 부대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한민준 대장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이제 앳된 딸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굳건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책임감을 선택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 그리고 나의 전우. 그날 참모총장의 집무실에서 두 군인은 계급과 부녀 관계를 넘어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지아의 결정은 군 전체에 또 다른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부조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성을 쌓겠다고 선언한 개척자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지아가 복귀한 비호 부대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부대장과 주임원사를 포함한 지휘부와 핵심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공석이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침묵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남은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한지아의 용기를 지지하는 소수와 그녀 때문에 부대가 망가졌다고 비난하는 다수, 그리고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침묵하는 이들. 특히 황철중과 가깝게 지냈던 몇몇 부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식당에서 마주쳐도 외면했고 훈련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녀를 철저히 배제했다. 그들에게 한지아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다.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가 이게 무슨 꼴이야. 총장 백 믿고 설쳐대더니 아주 부대를 작사를 내놨구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을 한지아는 묵묵히 견뎌냈다.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훈련 장비를 정비했다. 새로 전입 온 신임 하사들이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자신의 훈련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병사들도 진심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변화의 바람은 새로 부임한 부대장 이강석 중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과거 해외 파병과 대테러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개혁 성향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후 이렇게 선언했다. 과거의 비호부대는 죽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비호부대를 만든다. 썩어빠진 전통과 악습은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과 전우애만이 존재하는 최강의 부대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준 한지아 하사가 있다. 한 하사는 우리 부대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자랑스러운 미래의 상징이다. 부대장의 공개적인 지지는 부대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지아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녀의 행동에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호부대의 전군 특수부대 경연대회 출전 명령이 떨어졌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군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실추된 특전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였다. 모두가 해체 직전의 비호부대가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강석 부대장과 한지아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말이 아닌 땀으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자. 한지아는 경연대회 준비팀의 핵심 멤버로 자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주간에는 강도 높은 체력 및 전술 훈련을 이끌었고 야간에는 과거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훈련에 참여하던 부대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감화되었다. 그들은 한지아의 지시를 따르며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격려했다. 적막하던 부대에 다시 함성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반목과 불신은 거친 훈련 속에서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대회 당일 설악산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펼쳐진 경연에서 비호부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한지아가 수립한 작전 계획은 완벽했고 팀원들의 호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대회의 마지막 코스는 울산 바위 암벽 레펠이었다. 한지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장소.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로프를 잡았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자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과거 그녀를 조롱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전우들이 그녀의 생명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비호부대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연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한지아와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민준 대장은 딸에게 직접 우승기를 수여했다. 그는 딸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다. 내가 새로운 방패를 벼려냈구나.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한지아는 자신을 따르는 후배 부사관들과 함께 막사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하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후배의 존경 어린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기억해. 우리는 혼자서는 부러지는 화살이지만 함께 묶이면 결코 부러지지 않는 방패가 된다는 걸. 그녀의 시선은 설악의 웅장한 능선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부대의 모습을, 강하고도 따뜻한 새로운 방패를 조금씩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태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비호 부대에게 그 시간은 부대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지아는 이제 갓 임관한 하사가 아닌 부대의 허리 역할을 든든히 해내는 베테랑 중사 한지아 중사였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단단해졌고 설악의 풍파를 겪어낸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비호 부대는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냈다. 이강석 부대장의 개혁적인 지휘와 한지아를 중심으로 뭉친 젊은 간부들의 헌신은 부대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조직으로 변모시켰다. 이곳에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의 악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과 인격 그리고 끈끈한 전우애만이 군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그 변화는 부대의 신병 교육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신고합니다. 훈련병 강유진 외 34명, 금일부로 비호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연병장의 앳된 얼굴에 신임 하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 한지아처럼 꿈에 부풀어 이곳을 찾아온 여러 명의 여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비아냥과 멸시가 아닌 훈련 교관이 된 한지아 중사의 따뜻하면서도 강단 있는 미소였다. 모두 비호부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지아는 훈련병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병장 전체를 장악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옆의 전우를 믿고 내 등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별, 출신, 배경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땀과 실력 그리고 전우를 향한 마음으로만 서로를 평가한다. 다시 한번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 지옥을 이겨내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젊은 군인들의 눈이 존경과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한지아 중사는 단순한 훈련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조리에 맞서 부대를 개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설이 된 살아있는 교본 그 자체였다. 비호부대의 새로운 명성은 군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찾아왔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설악산을 덮쳤다. 국립공원 전체가 통제되었지만 겨울 산행에 나섰던 민간인 등산객 10여 명이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인해 깊은 계곡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난 지점은 깎아지른 절벽과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 눈사태 위험 때문에 민간 구조대는 물론 웬만한 군부대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장소였다. 시간은 흐르고 조난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육군본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악전의 스페셜리스트 비호부대였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비호부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구조팀의 현장 지휘관은 당연하게도 한지아 중사가 맡았다. 공교롭게도 조난 지점은 이태 전 그녀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울산바위 인근 협곡이었다. 두려운가? 출동 준비를 하는 한지아에게 이강석 부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조금은요. 한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제 작전 구역일 뿐입니다. 구조 헬기는 맹렬한 눈보라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팀을 산 중턱에 내려놓았다. 여기서부터는 오직 그들의 두 발과 로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에 의지해야 했다. 한지아는 지도를 펼쳐 가장 안전하고 빠른 침투 경로를 순식간에 결정했다. 그녀의 판단은 컴퓨터처럼 정확했고 명령은 칼처럼 단호했다. 알파팀은 전방의 크레바스를 확보하고 브라보팀은 후방을 경계한다. 찰리팀은 나와 함께 직접 조난자들에게 접근한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부대원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조난자들이 고립된 지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조난자들은 수십 미터 아래에 얼어붙은 계곡 바닥에 있었고 그들을 끌어올릴 유일한 방법은 한 명이 직접 로프를 타고 내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뿐이었다. 추가 눈사태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장 위험한 임무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지아가 주저없이 나섰다. 그녀가 하강을 준비할 때 팀의 막내인 신임 여군 하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아래는. 한지아는 말없이 하사의 안전 헬멧끈을 다시 고쳐 매주었다. 그리고는 이태 전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나직이 들려주었다. 두려운 건 당연한 거야.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니까. 하지만 내 훈련을 믿고 내 장비를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서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우리를 믿어. 우린 절대 이 줄을 놓지 않아. 그녀는 막내 하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맹렬한 눈보라가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위에서는 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로프를 확보하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서린 그곳에서 한지아는 이제 누군가를 해치는 아기의 줄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줄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구조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조난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비호 부대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며칠 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부대를 한민준 대장이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 그는 요란한 의전 대신 조용히 부대를 둘러보았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한지아가 부대원들과 어울려 땀 흘리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방문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완벽하게 부대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모 총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호부대의 심장이자 자랑스러운 리더 한지아 중사였다. 한민준 대장은 딸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와 가치가 바로 저곳에서 자신의 딸에 의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가 저물고 설악의 능선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지아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걸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을 묵묵히 품어주는 설악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냈고 그 용기는 절망의 폐허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웠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울창한 숲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하고 새로운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설악산 비호부대. 그곳에서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